10월 마지막 수업입니다. 363페이지에 뒤에 공매가 있는데 공매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매도 15회 때 나오고 나서부터 20년 동안 안 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15회 전에는요, 이제 경매하고 공매가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경매 2문제, 막 공매 1문제를 해서 이제 3문제, 4문제씩 냈거든요. 그때는 중개 실무 쪽에 중개사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 조문이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 쪽에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출제했는데, 우리 법이 2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법 말고도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이 생겼죠. 중개 실무의 7문제를 걔가 잡아먹으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매를 출제를 안 했어요. 참고로 보시고. 자, 363페이지 갑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제도 돼 있는데요. 보세요. 매수 신청이 뭐예요? 입찰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찰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경매 업무 할 수도 하는데 아니에요.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변호사하고 법무사고요. 중개사는 입찰 대리까지만 돼요. 뒤에 절차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경매는 법률 사건이라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만 됐다가요, 법무사들이 우리 좀 해달라 해서 법무사에 실제 법무사법을 개정해가지고 법무사도 하게 된 거예요. 변호사 업무를 조금 뗀 거죠. 근데 어쨌든 그쪽 소속은 법무부잖아. 같은 소속이잖아. 근데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제 어떤 장관님이 중개업만 해가지고 돈 버니까 너무 힘들다. 그럼 부동산 경매니까 이 업무도 일부를 떼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대판 싸웠어요.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업무를 떼가니까 우리는 중개업하겠다고 막 달라들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일부만 떼온 거죠. 뭐만? 입찰 대리 업무만 떼온 거예요. 그래서 경매 업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일 입찰이 많겠죠. 그럼 기일 입찰 많으면 입찰하는 날 뭐도해요? 개찰도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입찰 업무가 이제 본 내용인데 개찰을 그날 하니까 어때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 보세요. 업무 범위하면 입찰부터 개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업무 범위는 잘 나와요. 그럼 책에 보세요. 363페이지 쌍갈로 2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되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은 입찰이죠.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자신 배출이고 3번, 4번은 개찰이죠. 최고가야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지 또 꼴찌하면 보증금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요. 정확하게 입찰부터 개찰까지 우리가 대리해 주는구나. 근데 이제 5, 6, 7번은 뭐냐면요. 이 공유자나 또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인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입찰부터 개찰까지 우리가 이제 대리한다지만 그 외 업무는 안 돼요.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업무가 있고요.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는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입찰하기 전에 이제 업무가 뭐 있습니까? 하면요. 매각기일 변경 신청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매각하는 날짜를 연장해 주세요. 또는 실제 늦춰 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채권자만 알 수 있어요. 또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변경 신청 안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경매 절차 배웠죠? 그 매각을 실시하는 날 이후의 업무 있잖아요. 전부 안 돼요. 항고, 이거 시험에 답을 한번 나왔어요. 항고 대리 할 수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채권 상계 신청 있었죠. 채권자가 낙찰받으면 그 채권 상계 신청 대리 안 됩니다. 또 인도명 신청 어때요? 전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법원에 입찰하는 날만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입찰부터 개찰까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선 매수 신고 볼게요. 표현이 우선 매수니까 지가 먼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요. 부동산에 관한 우선 매수 신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공유자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에요. 그 전부 다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공유물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공유물인데 을의 지분이 경매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업하다가. 그럼 지분이 경매 들어가면 갑이 어때요? 우순매수 할 수 있는데 얼마에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그냥 진행해요. 경매 진행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나왔죠. 그럼 그 금액에 사는 거야. 갑이 우순매수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대리. 동일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상담은요, 제가 한 20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한 100번은 받은 것 같아요. 100번은. 상담을. 왜 상담하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공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예요? 상속재산이잖아요. 상속재산은 전부 다 공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받은 예 중에 이제 땅을 아버지가 소유하다가 실제 어때요? 유언도 안 하고 돌아가신 거야. 그럼 법정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 상속이 이제 형하고 동생이 됐어. 동생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거야. 그럼 지분에 대해서도 어때요? 압류 들어온다니까요. 무슨 말 알죠? 그럼 그게 지분 경매가 진행되는데, 요때 이제 경매 신청합니다 하고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분이 나를 찾아온 거야. 상대방 공유자가. 선생님, 제가요, 아버지가 물은 땅을 동생 지분을 경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살게요. 그래서 채권 금액 있죠. 채무 금액을 전부 다 변제하고 사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그 돈을 갚아주고 뭐하러 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집에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사집니까? 라는데 입찰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그럼 입찰하는 날 어때요? 법원 가면 된다. 그럼 집행관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때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실제 1억 2천원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서 어때요? 그거 샀게 이러면 돼. 옆에서 그냥 사면 돼. 우선 매수 신고서가 있거든요? 그거 내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동 차순위가 돼요. 자동 차순위. 무슨 말 알죠?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게 우선 매수권 있는 공장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지분도 나온다니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절대 대항을 못합니다. 왜? 법적인 실제 이제 권한이니까. 자, 임대아파트 마찬가지예요. 자,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빈집은 안 돼. 그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임대인이 사업자잖아요. 임대주택이 어때요? 부도가 났어. 경매 들어와요. 예전에 임대아파트요. 고의부도 낸 사업자들 엄청 많았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임대주택이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다 쫓겨나잖아요. 이 왜 쫓겨나냐면요. 임대아파트 지을 때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다 하고 짓거든요. 그럼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실제 건물 올리면 이거 법정상권 인정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민법에 다 나오잖아. 그 경매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다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신고권을 준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때요? 대리한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우선 매수가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물론 동산 우선 매수는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우선 매수는 이렇게 딱 두 가지 전부 대리업무 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에 동그라미 7번이 뭐냐면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 있죠.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자동으로 차순된댔잖아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전부 다 어때요? 포기하는 것. 즉 보증금 받아가도록 어때요? 포기하는 대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입찰표 작성할 수 있다. 매수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했죠. 거기다가 이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다 하네요. 근데 정답은 여기 써놨잖아. 정답은. 그죠? 요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요. 누구에게만 적용될까요?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있고요. 법무사들은 법무사법에 있어. 그럼 실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라는 것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칙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규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됩니까? 없요? 개업공사밖에 안 돼요. 개공만.
근데 우리 개공이 종별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지? 법인인 개공 있죠. 공인 중개사인 개공 있죠. 또 부칙상의 개공 있죠. 지금 우리 금업 범위할 때 부칙상의 개공은 경매 업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은요, 매수 신청되려면 등록을 하셔야 돼. 등록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개업 할 때도 등록했죠. 등록관청에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등록이죠. 절차가 아주 비슷해요. 조문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도요, 중개사법이나 조문 많아요. 그 정도 많은데, 한 문제 내잖아. 그럼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조문이 많으면,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개사법하고 똑같은 거 절대 안 내요. 그럼 차이점만 고르면요, 한 20%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등록 절차에 관한 부분을 이제 보시는데, 등록 절차는 보세요. 제가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는데, 이 책을 쓰신 분도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보세요. 저보다 지금 내용을 더 많이 써놨던데요. 이거 뭐 별표 한 2개 해야 돼요. 중개업과 이거 매수대리업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표, 그죠? 정답은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냈어요. 출제하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중개사법 공부하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헷갈리라고 자꾸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볼게요. 우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관할청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디 가서 실제 등록합니까? 하면요, 지방법원장이에요.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장.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등록할 때 실무교육 받았죠. 여기도 똑같이 어때요? 실무교육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했어요? 시도지사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윗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방법원장보다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법원장보다 윗사람 누굴까? 가끔은 너무 고등법원장이라는데, 그건 무슨 소송할 때 얘기고, 행정업무할 때. 그럼 행정업무할 때는요,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윗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이 공부할 때, 시도지사 자리에는 누구 넣으면 되고, 법원 행정처장 넣으면 되고, 등록관청 자리에는요, 지방법원장 넣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조문은 다 똑같아.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실무교육받은 대상자 보세요. 우리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저는 다 받았죠. 우리는 중개사법은 다 받았어요. 근데 경매 업무는 누구만 받아요? 대표자만 받아요. 일반 임원들이나 직원들, 사원들은요, 교육받지 않습니다. 그럼 경매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는다. 대표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증 설정이 있는데요. 출제위원이 이걸 의외로 답으로 참 많이 냈어요. 그럼 우린 보세요. 보증 설정 시기가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그죠? 등록 후에 업무 개시 전인데, 여기는 보증 설정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 요건이다. 또는 다른 말로요, 등록 신청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이래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왜 출제를 많이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한꺼번에 출제할 때 헷갈리는 거 보세요. 보증 설정은 중개업의 등록 조건이면서 매수 신청 대리의 등록 조건이기도 하다. X죠. 이쪽은 등록 조건 아니에요. 우리 보증서 안에도 등록해 준다니까. 이해했어요? 여기는 등록 요건 아닙니다. 등록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등록받기 전에 해야 돼. 그걸 등록 요건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금액은 똑같아요. 법인은 4억 원, 개인은 2억 원인데, 여기도 법인은 4억 원, 개인은 2억 원인데, 우리가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는 얼마예요? 2억, 2억. 그럼 분사무소는 2억을 어때요? 주사무소에 추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조문이. 똑같이. 근데 최근에 이걸 뭐 답을 하면 또 출제를 해가지고 뭐 올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시기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등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정하는 수수료 냈어요. 여기는 법원이니까 지자체가 아니죠.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3만원, 개인은 2만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실제 말씀드리면요, 꼭 궁금한 게 있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법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봐요. 보세요. 법원은 3만원, 2만원 있잖아? 그럼 여기 지자체 조례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여러분 개념 잡으셔야 하는데요. 등록관청에서 받는 조례에 관한 수수료는 지자체가 더 많을까? 적을까? 아, 이건 뭐 실제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겐도 치는 건데. 아, 더 적어요. 아마 울산광역시 이제 구청 조례 가시면요. 여기는 법원은 10,000원, 개인은 5,000원 이래 돼 있어요. 등록 수수료가 작아. 그럼 법원이 돈 많이 받죠? 얼만데? 3만원, 2만원이잖아. 엄청 높잖아요. 거의 3배, 4배 수준이잖아. 그죠? 아, 외울 때 조금 이제 임팩트를 갖고 외우시라고. 자, 그 다음에요. 법원은 돈은 많이 받는데 업무는 절차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등록 통지해주는 날짜가 7일이었죠. 여기는 얼마? 14일입니다. 지방법원장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4일 이내 해준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 사용이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죠.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반대예요. 부작용 의무가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마라가 있는데요. 법원의 명칭이나 법원의 휘장 절대 표시하지 마라. 보세요. 어떤 분이 만약에 이게 경매 업무를 한다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간판 설치했는데 위에다가 울산지방법원 등록 매토 이거 썼다고요. 안 된다고.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울산지방법원 명칭 쓰지 말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어때요? 경매 업무 하다 보니까 뭐 썬팅을 하거나 간판 걸 때 왜 법원의 휘장 그리잖아요. 그럼 법원의 휘장 아세요? 뭐 이래 생긴 거. 법원 건물에 가면 딱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나라국자 쓰면, 한자로 나라국자 쓰면 국힘을 뺏지죠.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법원이를 써놨죠. 아, 이거 그리지 말라고, 휘장. 그럼 이 집은 반대입니다, 그죠? 표시하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뒤에 제가 조문을 확인할 건데요. 이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면 표시할 수 있어요. 인정하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등록 취소당하면 간판 철거하고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등록 취소하는데요. 간판 철거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경매 업무 표시를 제거하고요. 등록증은 똑같이 7일 이내 반납하는 겁니다. 똑같아. 이건 조문이 똑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지방법원장한테 매수 신청 대리돼서 등록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경매 업무 표시 많이 하잖아. 입찰 대리됩니다. 뭐 법원 실제부터 등록됩니다. 쭉 이렇게 이제 썬팅해놨죠. 그거 다 떼야 돼요. 그럼 경매 업무 표시 제거를 뭐 합니까요? 이쪽도 등록 취소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럼 3년 동안 경매 업무 못해요? 근데 중개업은 할 수 있어요. 우린 중개업이 주업이죠. 경매는 부업이죠. 자, 개념 잡아볼게요. 주업을 못하면 부업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쪽에 등록 취소하거나 폐업하면요. 이 자동 등록 취소가 폐업이에요. 근데 부업을 못한다고 해서 어때요? 주업을 못하진 않아요. 그럼 경매 업무를 못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위반해서 경매 업무를 못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증지인데요. 우리 업무증지는 뒤에 아무 의무가 없죠. 그럼 집에 가서 쉬면 돼요. 문 닫고 가만히 쉬면 돼. 근데 이쪽은요.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업무증지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나중에 공문을 주거든요. 그 공문 받아가지고 출입문 제일 보기 쉬운 데다가 딱 어때요? 붙여 놓으셔야 돼요. 나는 지방법원장한테 경매 업무에 대해서 실제인데 업무증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며칠까지. 근데 그거 해놓고 중개업하면 돼요. 고객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아무도 안 들어와. 아니, 사고 쳐가지고 지방법원한테 업무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중개업이라도 제대로 하겠어. 그죠? 근데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업무중지 기간이 달라요. 우린 6개월이 최대치잖아요. 이건 2년이에요. 지방법원장이 엄청 파워가 세요. 1개월부터 2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까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표를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표에 없는 부분이 업무중지 기간이 없죠. 업무중지 기간을 하나 제일 밑에 쭉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는 요래 아시면 되고, 앞으로 돌아가서요. 369페이지요. 369페이지. 앞쪽에 지금 등록 절차에 관한 조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우리 등록관청인 시공구에 해당되는 조문은 지방법원장이 하고요. 시도지사가 하는 업무는 누가 해요? 법원행정처장.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럼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전신고 다 똑같아요. 우리 조문을 그대로 다 뺏겼어요. 그럼 생각해볼게요. 이전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사후신고죠.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하면 되죠. 그 누구한테? 여긴 지방법원장이잖아. 그럼 내가 경매 업무를 휴업하고 싶어. 어때요? 휴업신고 해야 되죠. 몇 개월 초과할 때만. 3개월 초과할 때만 휴업신고 하면 돼. 조문을 중개사법을 그냥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몰라도 어때요? 그쪽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절차가 합니다. 그게 매수 신청 대리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어쨌든 대리 행위니까 보세요. 의뢰인이 개공한테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하면 개공은 본인이 어때요? 관할 집행법원에 가서 어때요? 매수인적 절차는 요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이라고 하지만 위임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없냐? 이게 위임을 한 자, 위임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개공한테 위임을 하신 분, 그죠? 이러면 이제 개공이 법원에 매수인하는데, 자, 대리인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리인으로 가면 법원에 내가 대리인 왔습니다 하고 서류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무조건 내야지. 물어보는 꼬라지를 봐봐.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강사가 앞에서 가끔 얘기하면요. 눈치만 보고도 답 아는 사람 있어. 그래서 책을 보시면 거기 369페이지에 제일 밑에요. 대리권 증명문서 돼 있는데 그 기억만 챙기시면 돼요. 기억. 자, 개업공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기까지. 아, 그러면 대리행위 할 때마다 어때요? 대리권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구나. 근데 대리권 증명한 서류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이제 다 알잖아요. 위임 받으면. 뭐 받아요? 위임장, 위임장. 또 인감증명서 받잖아. 법원은 이게요. 신분증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인감증명서 하나 발급하다고요. 거기다가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 가지고 어때요? 위임장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대리권 증명서류인데 사실 이거 서류 종류는 안 내요. 어쨌든 대리권 증명서류를 대리행위마다 제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공이요. 법원 갈 때 소공이나 중개보존 보내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넘어가서 37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D급 봅니다. 개공은 반드시 법원에 어때요? 직접 출석해야 돼요. 법인 같으면 누구밖에 못 가요? 대표자. 그래서 실무교육을 대표자만 받았잖아. 근데 이거는 최근까지도 지금 답을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요. 이게 출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소공. 소속공사 경매 업무 가능하다. 안 되지. 근데 소공도 안 되는데 중개보조는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속공사나 중개보조는 매수인들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몇 번 냈어, 이거는. 또 심지어 이걸 변형해가지고요. 소속공사는 매수인들이 등록할 수 있다. 이랬어요. 등록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경매 업무는 개공밖에 안 되고요. 법원에도 직접 출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넘어갑니다. 2번 넘어가면요. 이제 개공이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건 카드예요. 이건 법정 서식 이름이 사건 카드인데요. 이 경매 업무가
법률 사건이랬죠. 법률 사건이라서 이제 서식 이름이 사건 카드야. 의뢰인하고 내하고 무슨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이 있었죠. 반드시 그거 날인하고 나서요. 중개사무소에 보관합니다. 이거 얼마나 보관합니까? 하면요. 5년간 보관하세요. 동그라미 기억 챙기시면 돼요. 기억. 사건 카드 비치하고. 그 사건 카드에 들어가는 내용은 몰라도 돼요. 5년간 보관한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복습 한번 하죠.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에 보존하는 서류, 보관하는 서류가 세 가지 있거든요. 전속 중개계약서 있죠. 몇 년 보관해? 3년. 확인설명서 있죠. 몇 년 보관해? 걔도 3년이에요. 거래계약서가 5년이죠. 근데 사건 카드 5년짜리죠. 그럼 출제할 때 몇 년 낸다? 3년 내겠지. 아, 답을 뭐 뻔하게 알고 있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을 해요. 근데 확인 설명 거기 쌍갈로 2번인데 박스 안에 내용이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두 가지 항목은 꼭 아셔야 돼. 보세요. 이 확인 설명 항목이요. 중개사법에서 모방을 했다 해도 1번, 2번까지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라든지 권리관계나 법률상 제한상. 우리도 보세요. 대상 물건 표시하죠. 또 권리관계 들어가잖아요. 확인 설명해야 되지. 또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상이 있었죠. 그럼 요까지는 똑같은데 경매니까 설명할 때 돈 된다고 알려줘야 되죠. 그게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는 두 번 출제했는데 보세요. 확인 설명하는 항목에 경제적 가치도 포함된다. 맞죠? 그럼 경제적 가치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틀렸죠?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또 소유권을 지감에 따라 부담 인수되는 권리 알려줘야 돼. 유치권자 있다든지 임차권자 있다든지. 왜? 우리는 입찰 대리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업무는 전부 다 누가 진행해야 돼? 본인이 다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치권자나 임차권자가 실제 어때요? 채권 금액을 달라 하면 누가 줘야 돼요? 매수인이 줘야 돼. 우리가 대리를 못한다니까. 그럼 실제 이제 소유권 취할 때 부담 인수되는 권리가 유치권자가 5천만 원 있고 임차권자가 1억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죠. 그걸 확인 설명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요. 경매에서 추가된 항목이죠. 이렇게. 그럼 확인 설명했더니 이분이 낙찰을 받겠대. 그럼 낙찰을 받겠다 하면 어때요? 확인 설명서 또 꺼내야 돼요. 그럼 확인 설명 작성하는데 밑에 보시면 거기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몇 년 보관합니까? 역시 5년이에요. 근데 조문에서 보면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관 내려 있죠. 그러니까 사건 카드랑 실제 어때요? 보관하는 기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중개사법에서는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철한다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절대 없어요. 왜? 보관 연수가 달라요. 근데 물론 중개사무소가 보면 다 철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확인설명서는 3년이죠. 철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같은 보존 연수니까 어때요? 철하여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연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헷갈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름이 똑같아. 그럼 앞에 수식어가요. 우리가 중개업 확인설명서가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업 확인설명서가 있어요. 확인설명서가 똑같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앞에 수식어가 뭐 붙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요건 5년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갈로 3번에요. 보수 및 실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돈 받아야 되죠? 얼마 받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이게 대부분 규칙이 있으면요. 대부분 예규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뗐잖아요. 그럼 규칙 밑에 예규가 있는데 예규 부분은 아직 출제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꼭 돈만 들어가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경매 업무 했을 때 돈이 많을까? 중개업 했을 때 돈이 많을까? 뭐 중개는 뭐 물건 따라 다르지. 그럼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상가를 내가 매매를 중개했어요. 그때 받는 보수랑 또요. 경매로 10억짜리 상가를 낙찰받게 해줬어요.
그때 우리가 받는 보수랑 어느 쪽이 많을까? 중개업이면 더 많아요. 왜?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받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일방한테 받는 보수는 누가 더 많을까? 경매가 훨씬 많아요. 무슨 말 알죠? 왜? 경매는 어차피 위임한 사람 한 사람만 주잖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언제 합니까? 위임 계약 전에요. 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 경매로 만약에 5억짜리 낙찰백 해주면요.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가 5억짜리면 0.4% 곱해가지고, 야, 200만 받아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건 감정가의 1%고요. 최저매가 1.5%예요. 0.몇 프로 아니야, 이거. 그럼 감정가 1%니까 어때요? 감정가가 만약에 이제 5억엔 낙찰됐지만 감정가가 7억일 수 있잖아요. 그럼 7억이면 얼마 받습니까? 700만 원 받는 거예요. 일방한테 받는 보수는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근데 중개보수는 이제 쌍방한테 받으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그 사실을 어때요? 위임 계약 전에 꼭 설명해 주라. 왜? 나중에 다투니까. 근데 설명했더니 알겠다 하고 이제 돈을 줘요. 그럼 돈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 영수증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중개사법에서 영수증이 있었어 없었어요?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영수증이 있다 없다?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중개보수 영수증이 있다가요 폐지시켜버렸어요. 왜? 왜 없애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업 등록하고 나면요 20일 이내에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하셔야 돼.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실제 법률이요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거든요. 그럼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영수증 발행한다 안 한다? 100% 발행해야 돼요. 그럼 그쪽 법률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또 영수증을 발행하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중복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법부잖아. 무슨 말 알죠? 그럼 사법부다 보니까 영수증을 꼭 교부해라. 다투지 말고 그런 거예요. 영수증 교부할 때도요. 등록된 인장 써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작성하는 서류가 세 가지예요. 사건카드, 확인실명서, 영수증 전부 다 어떤 도장 써야 된다?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미 우리가 등록된 인장이 있잖아요. 그걸 날인하셔야 돼. 자, 그러면 돈을 이제 그러면 언제 받습니까? 하는 건데요. 이거 중개사법하고 똑같아요.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실제 대금 지급 기한일이에요. 뭐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우리 중개보수 언제 받아요? 잔금 지급한다는 표현을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나라죠. 거기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는데 약정이 없으면 보세요. 여기는 대금 지급 기한일 돼 있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 기한일이 언젠데 잔금 지급하는 날이에요. 경락잔금. 그럼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는 시기는 똑같다 그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여기는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대리행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끝났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이거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가끔 하나씩 나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걸 설명드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중개업을 못하면 이 업무 못한다 했죠. 그럼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중개업을 계속 해야만 이 업무 할 수 있는데요. 중개업을 못하게 되면 어때요? 이 업무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지방법원장한테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 그럼 내가 중개사법에 따라서 이제 중개업을 못하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등록 취소, 폐업, 휴업, 업무 중지 이런 거 있죠.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방법원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행정처분 내립니다. 이제 그거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게 373페이지예요. 뭐 나머지 조문 절차는 이제 똑같고요. 373페이지 보면요. 뭐야? 거기 보시면 일단 등록 취소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중개업을 못하게 됐죠. 그럼 이 업무를 못하겠는데 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 못하는 게 등록 취소 있잖아요. 근데 폐업이 있죠. 또 우리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 취소 있죠. 그럼 이래 되면 중개업을 못해요. 아예 못하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요. 지방법원장이 여기서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슬라이드 이제 안 만드는 게요. 이거 외우는 것보다 개념을 아시면 돼, 개념만. 그럼 반드시 등록 취소해서 어때요? 이 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을 이제 휴업하는 거 있죠? 그럼 쉬는 거 보세요. 쉬는 거는 업무 정지가 있거나 어때요? 휴업 있잖아요. 근데 자격 정지는요, 소공한테만 때리는 거죠. 근데 이 법을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자격 정지를 넣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내요. 소공들은 경매 업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거든. 근데 자격증지를 왜 넣냐 이거요. 갑자기. 그래서 조문은 있지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업무정지나 휴업을 한 사람들은 이게 매수인들 경매 업무도 쉬어야 되죠. 그럼 이거 쉬는 건 뭡니까 하면요. 절대적 업무정지예요. 요 개념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게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다 외우려니까 너무 힘든데 행정처분을 다 출제를 안 해요. 한 문제 가지고 낼 때는요. 이게 이 중에서 지문 하나 쓰는데 틀린 지문 딱 한 번 써서 보세요. 중개사법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랬어요. 아, 쉬는 애를 왜 문 닫게 해 갑자기. 쉬면 이쪽도 쉬어라죠. 이쪽에 문을 닫아야 돼요. 너 이 업무도 문을 닫아라 이런 거예요. 개념은 이해했죠?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 마지막에 확인만 해볼게요. 375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밑에 쌍갈로 3번요. 자, 명칭에 표시 등돼 있는데 제가 앞에 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매수 신청 드린 등록을 한 기업고서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구 제외가 그래서 놨죠. 그럼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할 때는 어때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개업공사는 매수 신청 드린 등록 취소된 때는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그럼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쪽을 이제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그럼 중개업은 돼, 안 돼요? 된다 했잖아. 이쪽은 중개업을 해. 그럼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때 여기는 뭐 하라고요? 업무 표시를 제거하라고요. 경매 업무 됩니다. 다 떼라 이거야.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해당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돼 있죠. 아, 얘는 표시를 하고 하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등록 취소하면 업무 표시를 제거하고 하니까 내가 등록 취소된 줄 알아 몰라. 어린이들이 모른다니까. 업무정지 받으면 공문 붙이랬죠. 그럼 이 사람은요, 고객 아무도 안 와. 위반했다고. 아니, 처벌이 등록 취소가 더 큰데 이게 실제 사후 업무는 어때요? 얘한테 더 가혹한 거잖아. 얘한테. 그러니까 이쪽도 어때요? 공문을 갖다 붙이고
표시도 제가 하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이 규칙 만든 사람이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그래서 이제 요게 마지막 조문이에요. 그래서 개념만 하시면 돼. 아, 중개업을 해야만 경매 업무, 매수 대리 업무가 되는데 중개업을 못하게 되면 이쪽도 못한다. 근데 중개업을 쉬면 어때요? 대리 업무도 쉬어야 된다. 근데 대리 업무를 못한다고 해서 중개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개념이에요. 이제 마지막 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진도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월 달부터 그죠? 새로운 진도를 나갈 건데요. 기본서 진도를 한 번 더 하고 5, 6월 달에 이제 요약집 진도를 갑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오전반에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수업을 이제 10시 10분부터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1시 10분이나 1시쯤 마칠 거예요. 한 번 진도를 뺐던 거기 때문에요. 이제 이 슬라이드도 제가요, 조금 더 상세하게 해와요. 판례도 좀 들어있고, 이제. 물론 순서는 책 순서 그대로 갑니다. 제가요, 두 번째 수업할 때는 책을 안 읽어드려요. 내가 책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순환 했으니까 책은 혼자서 관리하시고, 저는 이제 설명만 계속 할 건데, 그럼 이렇게 마치면요, 이제 1시부터 2시까지요. 이게 특강을 해요. 그게 이제 복습 특강인데, 예전에 이걸 어떤 분이 이름 붙이기를 10,000원의 행복이다라고 붙였어요. 예전에 TV 프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수업한 거를요, 1시간 동안에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복습만 하면 그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실제 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분 동안 문제 풀고요. 제가 약 30분에서 40분 조금 더 걸 때가 있는데요. 해설을 해드려요. 그럼 하루 동안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어때요? 내가 정답을 정확하게 골라보는 연습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시작했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재수, 삼수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론을 계속 들으면 지겹거든요. 문제풀이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학원에서는 막 6월달까지 이론만 하니까 자꾸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좀 선행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많이 따지는데 학원에서 1반, 2반 나눌 수가 없거든요. 인원이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후에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이제 접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랬는데 해보니까 보통 이제 5, 6월 달에 모의고사 치면요. 기본적으로 중개사품은 거의 60점 가까이 나와요. 거의. 그래서 아마 한 과목이라도 빨리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면요. 다른 과목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요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거까지 생각하셔가지고 2시쯤 마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 점심 안 먹고 그냥 한 번에 쭉 합니다. 쭉. 아니요, 8번 하니까. 아니,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그게 8주 동안에 그날 진도 나간 것만 그날 딱 하는데, 예. 8번에서 10,000원 받으면 내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